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얇고 줄거리도 진짜 단순해서 금방 읽었는데 이상하게 몇 년이고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책이요? 아, 있죠. 네네. 저한테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바로 그런 작품이었어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130페이지 남짓 한 노인이 그냥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이야기가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인생 소설로 꼽히는 걸까요? 네, 그게 참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서사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삶의 본질, 또 인간의 존엄성,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이야기에 제대로 빠져들려면 먼저 작품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몇 가지 기둥, 그러니까 상징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징이요. 네, 시작은 물론 주인공인 노인 산티아고죠.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찌 보면 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쇠락했죠. 맞아요. 저도 처음 읽을 땐 그저 짠하고 좀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독하게 운이 없는 노인, 주변에서도 이제 뭐 한물 같다고 수군대고요. 네네. 근데 소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작가가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만 그린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다른 단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해밍웨이가 그 결정적인 단서를 노인의 눈에 숨겨놨습니다. 아, 눈이요? 네. 다른 모든 것은 늙고 지쳤지만 그의 눈만은 바다와 같은 빛깔이었고 즐겁고 결코 패배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묘사하거든요. 육체의 쇠락과는 별개로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은 여전히 시퍼렇게 설어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결국 이 소설은 산티아고라는 한 개인을 통해 우리 모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뭐랄까 거울 같은 작품이에요. 아, 패배하지 않은 눈빛. 그러고 보니까 그가 마주하는 바다도 그냥 배경이 아니었겠네요. 노인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냥 거대한 자연? 아니면 일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언어적 장치가 등장합니다. 노인은 바다를 부를 때 항상 라마르라고 불러요. 라마르. 네, 이건 스페인어에서 여성형 관사를 붙인 건데요. 보통 애정이나 경외심을 담아서 대상을 인격적으로 부를 때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노인에게 바다는 때로는 은혜를 베풀고 때로는 번덕을 부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엔 교감해야 할 어머니 같은 존재인 셈이죠. 와, 라마르.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바다를 다르게 부르나요? 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마을의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불러요. 남성형 관사죠. 엘마르? 네, 그들에게 바다는 경쟁의 대상,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하고 정복해야 할 존재에 가까운 거예요. 와, 이 작은 호칭의 차이가 실은 세상을 대하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바다와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함께 항해하고 있나요? 소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라마르와 엘마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벌써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럼 그가 3일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는 거대한 청새치는요?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물고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순수한 이상인지 현실적인 목표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청새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좇는 가장 크고 위대한 무엇을 상징합니다. 무엇? 그게 어떤 사람에겐 뭐 위대한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평생을 바쳐 이룰 회사일 수도 있겠죠. 노인에게는 어부로서의 자존심과 기량을 증명해줄 궁극의 목표고요. 잡기는 지극히 어렵지만 그것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거의 다 성취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는 방해꾼들이 있죠. 바로 상어떼. 아, 그렇죠. 이 부분을 읽을 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모든 고생이 진짜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허무하고 불공평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상어 떼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올린 성과를 아무렇지 않게 물어뜯는 외부의 시련, 뭐 시기나 질투,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의 힘을 상징하죠. 아, 해밍웨이는 인생의 성취란 결코 온전히 내 것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그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했던 상징이 있어요. 노인이 계속해서 꾸는 사자 꿈입니다. 쿠바의 늙은 어부가 왜 뜬금없이 아프리카 해변에서 뛰노는 젊은 사자 꿈을 꾸는 걸까요? 그건 노인의 가장 깊은 내면, 그의 본질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늙고 지친 어부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왕인 사자처럼 강력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아, 현실과 반대되는 네, 현실의 고통이나 실패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안식처이자 그의 꺾이지 않는 희망과 생명력의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꿈은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징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들을 통해서 해밍웨이가 전하려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결국 투쟁 그 자체의 의미에 관한 것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라는 소설 속 불후의 명문장으로 집약되죠. 아, 그 유명한 문장이요? 네, 이건 단순히 멋진 문구를 넘어서 해밍웨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해밍웨이의 삶이라면 혹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끔찍한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파괴될 수 있는 존재인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육체적 파멸은 어쩌면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해밍웨이는 그 경험을 통해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어요. 육신은 파괴될지언정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는 그 정신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아, 그래서 노인의 사투가 그렇게 처절하게 묘사되었군요. 84일의 허탄 끝에 만난 청새치랑 꼬박 3일을 밧줄 하나의 의지에서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손바닥은 다 해지고 어깨는 빠질 것 같은데도 절대 밧줄을 놓지 않죠. 그게 바로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정신의 구체적인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투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진짜 시험은 청새치를 잡은 후에 찾아옵니다. 상어 때가 나타나면서 이제 성취를 위한 투쟁이 성취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죠. 그걸 지켜내고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노인의 싸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실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했을 때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잖아요. 알았죠. 네. 그런데도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작살, 칼, 노, 심지어 몽둥이까지 부러져 가면서 끝까지 싸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노예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어부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소명.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니까 죽인 거야. 이건 살육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선언이에요. 나는 어부이고 내 소명은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낸다. 그 행위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이자 진정한 승리였던 셈입니다. 와, 어부니까 죽인 거야.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군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니 갑자기 누인의 모든 행동이 숭고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누인의 태도를 보면 또 하나 놀라운 지점이 있어요. 세상을 전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모든 불운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전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태도와 연결됩니다. 따뜻한 태도요? 네. 보통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좌절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노인은 정반대입니다. 84일의 허탕에도 내일은 멋진 날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심지어 희망을 버리는 건 죄악이야 라고까지 생각하죠. 그냥 막연한 긍정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운이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운이란 게 찾아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지 라면서 매일 그물을 선질하고 미끼를 준비하잖아요. 정확해요. 약간 성실함이 뒷받침된 희망이랄까요? 맞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태도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향해서도 확장됩니다. 자신이 죽여야만 하는 청새치를 향한 태도가 대표적이죠. 아, 맞아요. 그는 청새치의 힘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합니다.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형제여. 하지만 나는 너를 죽여야만 한다고 독백하죠.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잡아야 할 경쟁 상대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렇게 위대한 녀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꼭까지 말하잖아요. 네네. 이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감정 같아요.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초월주의 사상가인 랄프 발도 에머슨의 대령, 오버소울 사상과 만나게 됩니다. 대령이요?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존재, 인간, 동물, 식물, 바다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 노인이 망망대해 위에서 새나 돌고래를 보면서 나의 친구,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 즉 일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혼자 바다에 있었지만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그래서 그의 싸움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건한 의식에 가까운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결말로 가봐야겠습니다. 처절한 사투 끝에 노인은 항구로 돌아오지만 그의 배에 남은 건 앙상한 청새치의 뼈뿐입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실패 같은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명백한 실패입니다. 심지어 항구에 온 관광객들은 그 거대한 뼈를 보고 상어뼈라고 착각하기까지 하죠. 맞아요. 세산의 평가란 이토록 피상적이고 위대한 투쟁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냉소적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남은 것이 정말 앙상한 뼈뿐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니네요. 그의 곁에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부라고 믿어주는 소년 마놀린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이 남았고요. 네, 그게 남았죠. 또 너덜너덜해진 그의 손과 거대한 뼈는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치열했던 투쟁의 증거로 남았죠. 바로 그겁니다. 결과물은 사라졌지만 과정의 증거와 관계의 실루엣는 남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젊은 사자들이 뛰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희망, 그의 의지, 그의 생명력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마무리죠. 와, 육체는 파괴되었을지 몰라도 그의 정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음을 이 마지막 문장이 증명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노인과 고기가 아니라 노인과 바다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눈에 보이는 성과물, 즉 고기보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바로 그 바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소설이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노인과 바다는 단순히 한 노인의 영웅적인 고기잡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절명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교감하며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다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위대한 서사시였네요. 네. 그리고 노인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날 아침 소년과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또다시 상어떼에게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항해를 멈추지 않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비록 상어떼에게 물어뜯겨 뼈만 남게 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당신만의 청새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이라는 바다를 정복해야 할 엘마르로 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함께 교감하며 상해해야 할 라마르로 바라보고 있나요?